퀴즈 오거든요. 그리고 정확한 연도를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시간이 약간 좀 차별받았던 당의 최고의 지역인데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7시가 돼서 저희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광진정보도서관 저자와의 만남, 만남의 광장 진행을 맡은 광진정보도서관 사서 정찬종입니다. 먼저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혹시 작년 작가와의 만남의 타이틀 기억하시는 분 있을까요? 글이 삶을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글이 자신의 삶을 바꾼, 글로 타인의 삶을 바꾸는 두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2021년에는 더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선생님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드려보자라는 취지로 만남의 광장이라고 프로그램 이름을 지었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광진정보도서관이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에 있어요. 그래서 만남의 광장이라고 이름 지은 점도 있습니다. 네, 매 분기별로 진행되는 만남의 광장은 각 저서의 저자분을 모시고 간단한 소개, 그리고 강연,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질의응답은 사전에 받은 질문과 함께 실시간으로 채팅 남겨주시면 저희 교수님께서 질문 읽어주시고 답변을 드릴 거예요. 네, 오늘 모실 저자는 조선잡사, 귤림서원 등의 책을 집필하신 강문종 교수님입니다. 현재 제주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오늘 강연을 위해서 제주도에서 여기 광장동까지 날아오셨습니다. 박수를 한번. 네. 최근에는 유퀴즈 온 더 블록이라는 프로그램 출연하셨고요. 오늘은 주제 도서 조선잡사와 관련해서 세상의 모든 밥벌이들을 위하여 라는 주제로 옛 조선의 직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실 예정이에요. 참고로 주제 도서 조선잡사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번 만남의 광장을 기념해서 도서관에서 구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각 간별로 비치될 예정이니까 이용자분들은 책 빌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개는 이쯤 하고요.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책 내용 중에 2021년 첫 만남의 광장을 시작하기에 좋은 책의 서문 중 한 구절로 문을 열까 합니다. 이 책에 실려 있는 직업 중에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도 있고 거의 똑같은 형태로 남아있는 것도 있다. 직업의 탄생과 소멸, 변화를 살핌으로써 미래의 직업을 전망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다. 어렵고 험난한 업을 이어가는 모든 직업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싶다. 조선잡사 강문종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강문종인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뭐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잠깐 이게 참 그래서 저희가 잡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책 제목을 보시면 잡자가 섞일잡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저거 다 모아놓은 거 이게 잡사예요. 근데 사실은 그 잡이라고 하는 발음이 조선의 직업과 굉장히 이제 맞닿아 있잖아요. 이제 유사한 콩글리시의 발음이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책 제목을 조선의 잡사라고 했는데 사실은 서문에서도 밝혔지만 이 잡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타당한 제목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선 시대를 우리가 이해할 때 주로 왕조사 중심으로 이해하죠. 정치사라든지 사회사라든지 혹은 경제사 뭐 이런. 그래서 실제로 뭐 전공자 몇몇 분을 제외하면 보통 분들은 조선에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생활하다가 그리고 뭐 어떻게 죽고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지 등등에 대한 기본적인 일상 즉 생활상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좀 낯설어해요. 그래서 물론 지금 조선 잡사에 나와 있는 수많은 어떤 직업들이 기존에 안 다뤄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 책을 집필을 하면서 이제 크게 이제 몇 가지 원칙을 잡았어요. 그 뭐냐면 직업을 우리가 어떻게 선정하지라고 했을 때 조선 시대의 어떤 사람들의 삶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저희가 고민을 했고 두 번째 그렇다면 현재 독자들에게 조금 흥미로운 것도 무엇일까라는 것도 좀 기준으로 잡아 보았고요. 또 하나는
하는 일이 어느 정도 흥미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스테디셀러를 이렇게 지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독자들 그러니까 역사라든지 고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좀 편안한 그런 유형체 그리고 그런 내용으로 좀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67개의 직업이 여러분들에게 이게 소개가 됐는데 사실은 이거는 꽤 오래전부터 저희가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거의 2년 자료 조사만 한 2년이 됐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동아일보에서 이제 2017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연재를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기획서를 냈더니 그래서 이제 2년 조금 넘게 연재를 하고 다시 이제 그것을 좀 정리를 한 겁니다. 당초에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할 때 의궤라든지 왕조실록이라든지 승정원일기라든지 각종 어떤 문집 자료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을 보면서 한 200여 개, 160에서 200여 개 정도의 직업을 이렇게 좀 뽑아 보았어요. 근데 이제 직업의 명칭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활할 때 모양만 특징만 조금 바뀌었지 거의 다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 직업들이. 그런데 왜 이렇게 줄였냐 하면 직업의 명칭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디테일이 좀 있어야죠. 그러니까 추가 자료들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뽑다 보니까 한 67개 사실 좀 더 있어요. 그러나 이제 뭐 여력이 좀 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로 해서 얘가 출판을 했고 이제 지금까지 와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이제 좀 참신하게 보였는지 아니면 좀 이렇게 괜찮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너 그래서 나가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찾아주세요. 굉장히 예, 감사하고요. 여기서 누우면 저희가 순간 이제 여기서 들어도 제일 돼? 먼저 챕터로 잡은 게 일하는 여성이에요. 일하는 여성. 이게 뭐 이렇게 왜 꼭 일하는 여성을 먼저 잡았냐라고 했을 때 조선 시대에 우리가 가장 쉽게 오해하는 어떤 부분들이 여성들은 맨날 집에서 바느질이나 하고 무슨 요리나 하고 제사에 뭐 도움이나 되고 저 자식 아니 뭐냐 자식이나 남편 뒷바라지나 하고 이렇게 보통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대부들 한 10% 정도나 그랬을까요? 전 인구의 대부분들은 전부 다 생활인입니다. 생활인. 뭐 이게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요. 한복 곱게 입고 이렇게 우아하게 집에서 소위 규방이라고 이제 높여 부르죠. 우아하게 규방에서 지내는 분들은 얼마나 됐겠어요. 전 인구의 한 10%에서 15%밖에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타당해요. 대부분 다 생활 현장에서 활동을 했어요. 뭐 농업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수산업 가장 많았죠. 뭐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하게 저희가 찾아본 겁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삭바느질을 제일 먼저 뒀어요. 굉장히 낯설지 않은 너무나 친숙하면서도 진부하죠. 그러나 삭바느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그냥 빵꾸난 거 이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뜯긴 거를 기우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삭바느질은 있잖아요. 조선 시대의 어떤 복식사를 이해하면 이 일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시장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사실은 조금 괜찮은 이 옷들은 전부 다 이제 세탁을 할 때 해체를 합니다. 전통시대 때 어떤 복식사에서 조금 유니폼들 그러니까 벼슬 하는 사람들이 입는 유니폼이라든가 일상 어떤 조금 고급진 옷들은 이것을 그냥 빠는 것이 아니고 전부 해체를 하고 빤단 말이죠. 세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다듬이질을 하고 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조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빨래를 하고 나서는 이 바느질감이 소박하죠. 물론 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야 침선비라고 해서 이제 바느질 전문 이제 여자 비를 둘 수는 있지만 대부분 그러지 못했어요. 물론 여성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삭바느질에 대한 어떤 수요는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박제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혁사상가가 있죠. 실학자라고도 분류가 되는데 이 박제가의 글에는요 어머님이 밤새도록 삭바느질하는 그 묘사가 아주 참 저절하게 묘사가 돼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조선 최고의 개혁사상가도 삭바느질로 키웠어요. 그러니까 삭바느질을 제일 먼저 집어넣은 이유는 물론 고정관념을 깨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머니를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데에서 출발했습니다. 여성 중에서 그래서 시작했고요. 수모는 이제 나중에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연모는 굉장히 이게 사치품에 해당하는 겁니다. 염색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백이민족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백이민족 맞아요. 그러니까 하얀 옷을 즐겨 입었죠. 근데 평화를 사랑해서 아닙니다. 놀랍게도 동양에서는요. 하얀색의 상징 의미가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하얀색은요. 죽음과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 조선의 최고의 성군이신 세종대왕께서도요. 하얀 옷 제발 그만 입어라. 야, 너, 야, 왜 우리는 맨 하얀 옷만 입냐? 제발 그만 입히자. 그래서 금색, 노란색으로 보통 번역이 되는데 금색이 황색은 중국을 상징하고 남색은 이제 일본을 상징을 해요. 그다음에 붉은색은 주로 여성을 많이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파란색을 주로 입혀보자 해서 왕이 이제 0까지 이제 내리죠. 그러나 안 됩니다. 왜 안 됐을까요? 이게 가난해서 그렇습니다. 가난해서 하얀색은 상복과 겸했기 때문에 일상복을 입다가 상이 났을 때 상복으로 대체할 수 있는 옷이었어요. 그래서 평화를 사랑해서 하얀 옷을 입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백이민족이 왜 상징화됐을까? 그거는 일제강점기로 추정합니다. 이거는 저의 생각이에요. 자료를 주다 하다 보니까 놀라워요. 왜냐하면 일제총독부가 조선인들이 맨 하얀색, 이거는 서양 선교사들도 와보면 마치 조선을 와보니까 목화밭에 온 것 같더라. 모든 사람이 하얀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일제강점기도 이게 하얀 옷을 금지시켰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맨날 입는 거 니들이 못 입게 해? 라고 해서 일종의 저항의 의미로 계속 하얀 옷을 입었던 겁니다. 추정컨대 굉장히 정황적 증거로 합리적으로 추정컨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이제 어떤 민족의 상징으로 하얀 옷이 부각되지 않았나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인데요. 이거는 이제 논문을 쓴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모 같은 경우는 사치품이고요. 염색 비용은 너무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에게는 잘 이제 색깔 있는 옷이 이제 입혀지지 않았던 거죠. 염색 전문가를 연모라고 했습니다. 방직기는 여러분 기생하면 사실은 기적에 올라 있지 않으면 기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팔 창자의 창녀하고 기생은 다릅니다. 몸파는 그 성매매를 하는 그런 어떤 분들을 우리는 창녀라고 하지만 기생은 기적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관에 소속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생들도 굉장히 다양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기생은 얘기입니다. 얘기. 즉 음악을 연주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이제 그 어떤 잔치를 주관하고 하는 것들은 얘기에 해당하고요. 주로 이제 방직기라고 하면 이것도 기는 기생기자예요. 그러니까 동방에 파견된 관리들의 일종의 가사 도우미죠. 굉장히 이것도 재미있는 직업이긴 합니다. 매분구는 이제 화장품 방문 판매업자인데 요거는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잡녀. 이게 좀 낯선 용어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걸 해녀라고 하죠. 근데 이게 물 잠길 잠자를 써서 잡녀라고 했습니다. 고단한 바다의 노동자였지요. 사실은 1659년까지만 하더라도 전복을 따는 어떤 그 해녀들은요 약 9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주로 미역을 따는 해녀들이 약 800명 정도가 됐었죠. 그러니까 보통 이거를 포작행위, 포작이라고 하는데 이 포작행위를 하는 것은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작을 하다가 많이 돌아가시고 도망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이제 세상을 등져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없으니까 여자들을 이제 동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뛰어난 물질을 잘하는 여자들. 그렇게 해서 17세기 후반 그리고 18세기를 넘어오면서 이 해녀라고 하는 당초 해녀는 해안가에서 즉 어촌에서 그 수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해녀라고 보통 불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근대적 용어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은 이제 조금 이제 후대에 나온 겁니다. 당초에 잡녀였죠. 채소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채소전은요 자영업 중에 여성들에게 허가되었던 공식적으로 허가됐던 몇 안 되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업종 중에 대표적인 게 채소전이죠. 생선가게, 채소전 또는 여러분 사극에서 많이 보는 주모라고 많이 들어봤죠. 이 주자는 이제 일종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식당이라고 해야 되나 요식업이라고 해야 되나 숙박업소를 겸한 이런 것들은 이제 여성들이 자영업으로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왜 채소전 이게 재밌냐면 여러분 이 책을 혹시나 나중에 읽을 기회가 있으면 읽어보십시오. 이게 채소 농사가 이 주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좀 정리를 해 놓았어요. 채소는요 고가품입니다. 그러니까 단언컨대 앞으로 한 2, 30년 후에 채소는 상류층들이 즐겨 먹을 거예요. 제가 한 20년 전에 캐나다를 1년 다녀왔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이 고기를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과일하고 채소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어쨌든 제가 조금 그 여성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채소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설명할 게 굉장히 많은데
다음 기회가 있으면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그 머리어멈이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 머리어멈이라고 하는 게 순수 우리말인데 이게 수모, 머리 숫자를 써서 수모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혼을 주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이기도 하고 또는 스타일리스트라기도 하죠. 그런데 더 이렇게 와닿는 것은 웨딩 플래너 역할을 많이 했죠. 특히 아주 덕담 같은 것도 곁들이면서 간단한 주례 역할까지도 했어요. 무슨 뭐 여성이 그러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게 전문직입니다. 그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게 보통 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수모를 쓸 수도 없어요. 웬만큼 이제 가난한 집은 주로 왕실 행사에 많이 동원이 되었고 이제 한양에서 약 40명 내외로 추정이 되는데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덕무라고 하는 분이 김신 부부전에 등장하는 수모가 굉장히 디테일한데 이 김신 부부전은 1시간 정도 설명해도 부족한 겁니다. 정조가 노총각 혼인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해서 끝까지 결혼 못한 김미집과 신씨 부인을 결혼시킨 이야기예요. 이제 희곡으로는 동상기로 창작이 되었고 이제 가사로는 노처녀가로 이제 창작이 돼서 굉장히 널리 알려졌던 사건인데 이게 이제 한양의 281명을 조사 1791년에 조사해서 정부에서 경제적 지원을 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김미집과 신씨 부인은 끝까지 못해요. 그 두 분을 혼인시킨 프로젝트였는데 그거를 소재로 해서 지은 것이 이제 김신부부전이고 등등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고 이제 이문건이라고 하는 지방 어떤 사대부는 가마 마을 보내면서도 굉장히 힘들게 수모를 모셔왔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전문적이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이제 여성들만 할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였죠. 그다음에 매분군데 요거는 여러분들 세대가 어느 정도 지금 접속하신 분들이 아마 어렸을 때 충분히 이거는 보아왔던 직업이고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는 있어요. 굉장히 소수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그런데 놀랍게도 중요한 것들을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신증 동국여지승남인데 신증 즉 1553년에 마무리된 완간된 신증 동국여지승남에 보면 서울에요 놀랍게도요 화장품을 파는 상설 매장이 4군데 있었어요. 1500년대에 놀랍죠. 조선은 화장의 나라였습니다. 빙어각 이씨의 장대록이라고 하는 빙어각 이씨라고 하는 분은 19세기 인물이에요. 사대부인데 이제 규합총서라고 하는 여성생활 백서를 내신 분인데 여기에 이제 장대록이라고 하는데 뭐 이제 미용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고 심지어 이분은요 방향제 만드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서 음식, 술 등등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 책이 이제 규합총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화장품 판매업은 이 상설 판매점도 운영이 되었지만 주로 판매를 많이 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왕조실록에서 찾다가 놀라운 게 망오지라고 하는 여성이 등장하는데 이제 어떤 여성이 등장하냐면 화장품 판매를 수단으로 뇌물을 증여하는 역할을 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로비스트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직업들이 많이 여성들이 많이 여기에 종사를 해요. 안정복의 여영국전은요. 여자 그러니까 계집 여자의 얼굴 영자입니다. 여자의 얼굴이 국가입니다. 그러면 적군이 쳐들어오겠죠. 여드름도 나고 이제 잡티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적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군이 쳐들어온 거를 아군이 막아야 되겠죠. 그게 화장품과 화장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화장하는 행위가 곧 전쟁이라는 뜻이죠. 여용국전이라고 하는 소설이 이제 창작이 될 정도로 조선은 화장에 대해서는요 매우 매우 이렇게 집착을 했기도 하고 유행에 굉장히 민감했던 나라입니다. 그거에 굉장히 일선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매분구고요. 물론 상설 판매장도 서울에 있었다는 거 그것도 무려 1500년대 1500년대 이거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극한 직업이라고 여러분에게 카테고리를 한번 제공해 봤는데요. 회자수는 사형 집행자고요. 땅꾼은 이제 소위 말해서 뱀 잡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보통 직업들이 아니에요. 제가 자세히 시간만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장사 같은 경우는요. 메신저입니다. 이건 고구려 때부터 기록이 있어요. 보장사는 이제 중국에 선물을 했는데 천리인과 천리 말을 이제 선물했다고 하는데 천리인이 하루에 천리를 뛴다, 간다, 이동한다 뭐 이런 뜻인데 400km를 이동한다 이것이 아니라 굉장히 먼 거리를 그러나 이것은 이 보장사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말을 이용하면 더 쉽겠죠. 그러나 조선은
이제 어떤 도로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물과 산 중심이었던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훨씬 더 빨랐고요. 또 물론 이제 말을 이제 임대해서 많이 다녔죠. 그러나 비용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보장사라고 하는 굉장히 좀 참신하지만 여러분은 이게 조금 이제 낯선 직업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약초, 이 약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효자라고 하는 덕목인데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차코갑사라고 하는 직업은요, 여러분 저기 아마 대립군이라는 영화인가요? 거기에 보면 차코갑사들이 굉장히 특공대로 등장을 하지요. 호랑이 잡는 부대입니다. 이거는요, 차코갑사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백정, 여러분 백정은 양수척이라고 불렸었고요. 백정은 초기에 이렇게 낮게 잡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백정은 세종대왕이 이제 정착을 시키면서 몽골계 부족이 귀화한 사람들인데요. 이분들은 주로 이제 수렵과 그 다음에 목축을 많이 했잖아요. 유목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에 귀화한 이후에 이 농사, 즉 이 농경에 정착을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도살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소와 돼지를 잡는 사람들 백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선초 같은 경우는 소를 도축하는 것은 신성한 일이에요. 농경사회잖아요. 말과 소를 도축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조선 전기까지 약 3만 마리 정도밖에 안 됐고요. 18세기로 넘어와 약 100만 마리 정도가 이제 목축이 되죠. 그런데 조선초는요. 소를 잡는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하늘 천자에 궁궐궁자 써서 궁실궁자 써서 천궁이에요. 천궁은 옥황상제가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옥황상제에게 벌을 받고 이 세상에 내려온 존재들이 소입니다. 소. 불교에서도 굉장히 인연설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그 다음에 그 농경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죠.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만 뭐 이렇게 동물을 도축할 때 뭐 의례를 행한다 생각하지만 조선 전기에는요 소를 도축할 때 천궁에서 독경을 스님들이 거기에서 목탁을 치면서 독경을 했어요. 그리고 소를 도축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소고기는요 도축하고 나서 공식적으로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라 정부에서 이제 그 허가한 딱지를 붙이지 않으면 판매자조차도 안 됐었어요. 그래서 백정이라고 하는 직업이 그냥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천하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육가공업자예요. 백정도 그냥 다 백정이 아닙니다. 살과 뼈를 골라내는 전문가, 그리고 살과 가죽을 골라내는 이렇게 잘 분해하는 전문가, 그리고 가죽으로 그 2차 공산품을 만드는 사람, 이 다 백정의 무리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사극에서 나오는 그런 백정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다만 백정들이 천대를 받았고 차별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범죄에 많이 연루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차별도 심했고 이랬던 겁니다. 조금 자세히 좀 설명을 했네요. 월정군은요 재밌습니다. 이거는요 저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예전에 그 제주대학으로 가기 전에 근무를 했었는데 같이 근무하시는 분 중에 이거 우리 때 있었어,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지방에 있었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원고를 작성하는 걸 보고. 그런데 사대부 여성들이 개울을 건널 때 배를 타면 깔끔하지요. 그런데 천이 물이 얕을 경우는 배를 띄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돌다리가 있지만 이제 비가 왔을 때 또는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이 천을 넘어서 이렇게 건너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죠. 굉장히 키가 커야 했고요. 좀 이제 신체가 건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등에 업혀서 길을 건너지요. 그런데 여성들은 주로 이제 지게라든지 어떤 도구가 있어요. 1인용 이제 그런 것을 타고 이제 많이 건넜죠. 그래서 월천꾼도 상당히 재미있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신만이 여러분 잘 아실 거고 산척은 이제 사냥꾼이라고 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호랑이 사냥꾼들이 제일 유명했습니다. 매골승은요 시신을 처리해주는 일종의 장의사, 지금의 장의사에 해당해요. 주로 이제 스님들이 많이 이제 해서 이제 매골승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시신을 매장하고 이제 좋은 곳으로 가주기를 바라면서 이제 제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많이 여기 동원이 됐던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고전 문학에 관심이 있으면 강도 몽유록이라고, 강화도 몽유록입니다. 강도는 강화도니까요. 병자호란 때 강화도가 함락됐을 때 피비린내 나는 그 사륙이 일어나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자살을 해요. 큰 나무에 비단이 주렁주렁 걸려 있다고 묘사됐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목을 매달아 죽은 여성 시신들이 쭉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겁니다. 이제 병화 이양성이라고 하는 분이 강도지에 이제 묘사를 잘 해놓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강도몽유록에 그 스님이 매골승이 강화도에 시신을 이렇게 매장하러 딱 돌아갔는데 꿈을 딱 꿔요. 웅성웅성 소리가 나서 봤더니 여자분들이 모여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머리에 칼이 꽂혀 있고, 어떤 분들은 목에 밧줄이 매 있고, 어떤 분들은 배가 이만큼 나와 있고,
어떻게 여성들이 돌아가셨는지를 보여주는 그 장면. 원귀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귀신들이 나와서. 그거를 들으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전쟁에 대한 참상들, 남성을 비판하고 남편을 욕하고 아들을 욕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되는 게 이제 강도몽유록인데, 거기에 이제 주인공 그 꿈에 들어간 사람이 바로 이제 매골승에 해당해요. 여러분 잘 아는 고려시대 신돈, 이거 매골승에서 시작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매골승은 의외로 불교계에서 꽤 많이 이제 정착됐던 분이에요. 특히 최근에 이제 그 상지대학에서 강의 전담으로 하시는 이종우 박사님이 매골승에 대해서 논문을 또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매골승 읽어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직권입니다. 분뇨처리업자는 이제 예덕선생전이라고 여러분들 이제 연안박지원의 소설 보시면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분인데, 모든 분들이 소설, 서사 또는 생활사로 분석하지만 저는 이걸 직업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똥장군을 쥐고 다니면서 분뇨를 처리하시는 분이거든요. 당시요 조선은요 어마어마하게 그 시달렸던 뭐에 이 분뇨 냄새에 이 가축 분뇨부터 인분까지 이동무의 글에도 뭐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고요, 벽에 인분들이 굉장히 골칫거리였어요. 영조 시대에는 이제 그게 청계천을 지나서 한강으로 다 흘러내려가서 사회 문제가 됐고요. 이 분뇨 처리가 굉장히 이제 심각했습니다. 특히 조선 초기부터 조선은 이제 공중 화장실을 만들었거든요. 요통설이라고 하는 글에 나와 있는데, 통을 시장 모퉁이에 통을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이를 보게 하는, 그리고 이때 이후로, 그러니까 조선 초기 이후로 이제 공동 화장실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게 도시를 중심으로 있었지 보통은 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는 분들이 생겼는데 그게 예덕선생전으로 이제 서사화된 인물인 거죠. 굉장히 필요했던 직업이고, 여러분 한양 인구가 당시 40만 정도 추정돼요. 8만 호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1790년대 1호당 약 5명 정도가 됐거든요. 공식적으로 문서에 등록된 인구만. 그러니까 최소 40만에서 45만인데 지금의 한양은 지금의 서울하고 다르죠. 종로 일대라든지 용산 일대, 이 일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매일 사람들이 밥을 해 먹어야죠. 가축들이 뭐 분뇨를 계속 생산해야죠. 사람들이 이렇게 소변과 대변이 계속 분출되죠. 인구학에서 말하는 분뇨 처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도시에서 땔감도 중요했지만, 그래서 19세기에 이 서양인들이 굉장히 파리 이상으로 이 한양이 지저분했던 도시로 이제 메모가 될 정도로, 여러분 우아하게 양반님들이 이제 사극에서 한양 그 종로를 걸어 다니시는데,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시면 악취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했던 직업이에요. 굉장히 그러나 훌륭하신 분이었죠. 그래서 예자가 더러울 예자거든요. 그래서 연함이 예덕 선생이라고 불러준 겁니다. 이제 금하고는 소방수예요. 소방수도 세종, 정확한 연도를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세종 몇 년에요. 조선에 약 10%의 가옥이 불탄 적이 있습니다. 10%. 어마어마하지요. 그러면 당장 화재에 대해서 시스템이 만들어지겠죠. 이제 그래서 금화군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나중에 이거는 서울시 한성부라고 했는데 서울시로 이관이 됐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있다가 폐지가 되고 다시 일제강점기 때 이제 통해서 지금의 소방소로 이제 이게 성장한 건데요. 조선 초기부터 이 화재를 진압하는 일은 전문 직군이 있었어요. 소방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통시대 가옥이 외국 같은 경우는 벽돌이나 흙으로 많이 지었지만 조선 같은 경우는 나무와 이 풀로, 그러니까 집으로 많이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화재가 나면 이거는 뭐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집이 한 번 불이 탁 붙잖아요. 그러면 뭐 그냥 이거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었고, 특히 조선 왕실의 그 소방 시스템은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왕실이 불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뭐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화재에는 대비를 했던 우리 조상들이 그 금화군의 그 부분에 가시면 그게 읽혀질 겁니다. 떼꾼, 여러분, 이 떼꾼은요 정말 떼돈 벌어보자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이 떼돈은 사실은 나무를 이제 임업, 그러니까 숲이 굉장히 울창한 데서 나무를 이제 감벌을 하고 베내고 그거를 이제 바다 또는 물길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묶어 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뗏목처럼 해서 옮기는 건데, 이게요 얼마나 고의 그 직업이었냐면, 보통 이제 보통 군수, 그러니까 군이라고 하는 단위의 군수 그 연봉이요 한 60원 정도, 지금으로 말하면 65원 정도가 됐었는데 원으로 한번 제가 계산해 볼게요. 그런데 떼꾼들이 한 번 작업을 탁 끝내면요 15원 정도 받았어요.
4분의 1이죠. 연봉의 4분의 1. 그런데 1년에 보통 7회 정도를 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면 100원이 넘어요. 105원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웬만한 자치단체장이 연봉보다도 연봉의 3배에서 4배, 2배 정도를 벌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통 평민들의 수입으로 이 정도를 번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연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떼돈 벌어보자, 한번 벌어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고단한 직업이긴 하지요. 이게 뭐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도중에 많이 사망하기도 하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얼마나 이게 낯선 직업인지 또는 낯익은 직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착고갑사를 조금만 설명을 하면 이게 법전에 등록되어 있는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호란이라고 하죠. 호환이라고도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호랑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림에 보이는 호랑이가 여러분 뒷동산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끔찍한 거예요. 밤에 이 호랑이로 인한 피해가 조선에 얼마나 많은지는 이제 어마어마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이 해와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는요 잔혹동화입니다. 그 호랑이한테 엄마가 잡아먹히고 그다음에 결국은 오누이가 다 잡아먹히는 이야기인데 이 민중들은 이것을 그렇게 비극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감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동아줄이 내려와서 이제 올라가서 해와 달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호랑이한테 전부 다 잡아먹히는 잔혹동화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의 그 환을 안보의 수준으로 그러니까 재난의 수준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를 다스리는 어떤 왕이라든지 리더들은 이런 재난들은 반드시 국가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 호랑이를 잡아야 하는 사냥을 해야 되는 물리쳐야 하는 사람들을 양성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뛰어난 어떤 무인의 어떤 정도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조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총으로 이제 호랑이를 잡지만 여러분 그 화승총이라고 했을 때 심지가 쭉 타들어가다가 탕 쏘아지는 화승총은요 명중률이 낮아가지고 그건 굉장히 호랑이하고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공포스러운 직업이었겠어요. 그리고 초기에는 창으로 호랑이를 찌르거나 그럼 활로 쏘아서 이제 바로 사망하지 않거든요. 3, 4미터 된 맹호가 날뛰어 보세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무인들이 이제 이거를 종사를 해야 됐고요. 그래서 군부대로 공식적으로 이제 재편이 되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수부대로 생각하면 되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특공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180보 정도에서 명중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30kg 이상 이거를 딱 손에 들고 나서 약한 100보 정도를 부담 없이 뛰어야 되는 것이고 활과 창을 굉장히 잘 써야 되는 그러니까 최고의 무인들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호랑이 사냥은 이제 총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일제강점기 때 사진을 보면 호랑이 사냥은 대부분 다 조총을 이용했죠. 그때 됐으니까 약간 좀 이제 편안했던 직업이고 이 착고갑사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문화예술이 상품화되는 것은 먹고 살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과 미술과 일반 예능들이 상품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18세기에 굉장히 경제가 활성화됐다는 겁니다. 기객이라고 하는 프로바둑 기사인데 여러분이 영화로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바둑 그 내기 바둑을 두는 거. 그런데 실제 김종기라고 하는 사람과 정은창이라고 하는 사람 18세기 정말 라이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평양 감사가 페트론으로 그러니까 지원하는 김종기가 당대 최고의 바둑이었는데 이제 그 정은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10년 동안 이제 묘수를 얻어요. 10년 동안 6년 동안 이제 방콕이죠. 그러니까 방에서 처박혀 가지고 바둑만 연구해요. 바둑만. 그리고 한 10년쯤 되니까 묘수를 얻었다고요. 그 다음부터는 정은창이 거의 이제 국기의 수준으로 올라가죠. 김종기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이제 정은창과 김종기가 대국을 합니다. 이게 진짜 조선 세기의 대결인데 결국은 2번 정도 정은창이 이기죠. 압도적으로 이기죠. 그런데 이제 그 김종기가 눈을 이제 깜빡거립니다. 한 번만 봐줘 이거였죠. 그래서 정은창이 이제 한번 져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이제 18세기는 정은창을 능가하는 그 기객들은 나오지 않아요. 굉장히 바둑도 흥미로운 조선시대 문화였습니다. 농우자는요 길거리 원숭이 공연가인데 이거는 농우 그러니까 서커스에서 여러분들이 그 호랑이 조련사로 보시면 돼요. 호랑이 조련사. 그래서 이 호랑이 같은 경우는 일본과 중국에서 이제 많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조선에서는 이
이 원숭이를 관리하는 직원까 담당 직원까지 뒀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이 이제 많이 이제 번식이 된 거죠. 새끼를 많이 낳았어요. 잘 기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간에 분양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놀랍게도요. 민간에 이제 원숭이를 기르는 일이 18세기 이후로 굉장히 이제 잦아집니다. 심지어 원숭이에게 옷을 입혔다가 굉장히 문제가 됐던 원숭이에게 예쁜 옷을 지어준 어떤 일화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소재예요. 여러분들이 그 조선시대 한양을 그린 태평성시도 또는 성시전도라고 하는 그림을 검색해 보시면 거기에 이제 어느 한 부분에서 그 원숭이 공연하는 장면이 한 귀퉁이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매우 이게 시장에서 많이 일어났던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원숭이 농무계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원숭이가 자기가 이제 자기를 길러주는 주인이 죽자 나중에 같이 따라 죽는 아주 그 감동적인 스토리도 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원숭이 공연가들은 그렇게 막 그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18세기 이후로 굉장히 이것도 빼놓을 수 없는 어떤 예능인 중에 하나였던 것이고요. 재담꾼이라고 스탠딩 코미디언이죠. 이거는 뭐 잘 아실 겁니다. 전기수 같은 경우는 소설 읽어주는 남자예요. 여러분,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소설이라고 하는 게 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조선시대 때 그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조선총독부가요 1910년대 후반부터 문맹률을 조사합니다. 문맹률을 조사하는데 당시 문맹률이 9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정도 문자를 해독할 수 있었죠. 조선은 더더욱 힘들었겠죠. 그런데 소설이 문화상품 중에 최고의 문화상품이었죠. 18세기 이후에. 물론 사치품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설을 읽을 수 있었을까요? 또는 향유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소설이 구전 유통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자를 해독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소설을 읽어주는 남자가 있었죠. 이게 정기수예요. 그런데 주로 어디에서 활동했냐? 종로에서 많이 활동했어요. 물론 지금 충청남도 뭐 지방문화재로 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해서 대도시 중심으로 많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은 되나, 역사적 기록에 나와 있는 전기술은 주로 한양에서 활동을 했는데, 소설을 아주 맛깔나게 읽다 보니까 그 소설을 읽는 것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동일시를 해버려 막. 그러니까 캐릭터를 죽여버리면 너무 막 울고 막 분해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은 담배가게 앞 살인 사건을 검색하면 정조시대에 바로 이거는 떠요. 왕조실록에 떠 있는 거예요. 캐릭터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흥분을 해서 옆에 있는 담배가게에 들어가서 칼을 가져다가 전기수를 이제 살인하는 그런 사건까지도 이제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침 드라마를 보다가 리플에 이병헌 죽게 하면 안 돼요. 송혜교 꼭 살려야 돼요. 절대 안 돼요. 둘이 연결시켜 주세요. 그러면 다시 촬영하잖아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문화상품을 이제 서민들에게 즉 문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문화상품을 향유하게 해줬던 아주 이게 의미 있는 직업이에요. 이 전기수라고 하는 직업들은. 환술사는 이제 마술사에 해당해요. 마술사. 가객은 이제 역시 가수죠. 해금 연주자와 같이 해금 연주자를 나중에 좀 디테일하게 보겠는데요. 주로 이제 왕실 행사에 많이 불려다녔고요. 이제 양반집의 어떤 연희라고 하죠. 잔치에 많이 불려다녔습니다. 굉장히 돈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추정을 돼요. 그러나 이분들이 항상 행사에 갈 수는 없잖아요. 이제 공연 무대가 만들어질 수는 없죠. 그러면 공연을 어떻게 했을까요? 버스킹을 했습니다. 놀랍습니다. 길거리 공연 굉장히 조선시대에 활성화됐어요. 그러니까 악기 연주 같은 경우도 버스킹을 했었고요. 이 가수들도 버스킹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벌이가 됐던 거죠. 전기수의 수입 방법으로 추산을 해보면 이분들도 그러니까 금액을 우리가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요. 돈을 받는 방법이 뭐냐면 전기수들이 요전법이라고 해요. 요전법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 라인에서 입을 딱 닫아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 보던 사람들이 더 얘기해 주라고 하면 얘기 못 하겠는데 듣고 싶으면 돈 내. 그러면 이제 동전을 던지는 거예요. 딱 보고 나서 어느 정도 동전이 밑에 쌓여 있어. 아니야, 요거 더 쌓아야 돼. 아우 못 하겠는데 일어서려고 막 해. 그러면 돈을 또 던져요. 그러면 이제 그때 어느 정도 돈이 딱 모였다 싶으면 그때 이제 다시 이어서 스토리를 쫙 풀어나갑니다. 요전법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가객이라든지 해금 연주자 이런 분들도 그런 요전법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수입이 꽤 괜찮았습니다.
나중에 해금 연주자일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사당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나중에 남사당패로 거의 통합이 되는데, 이 사당패는 여러분 꼭 한번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농악과 남사당이 결합이 돼서 사물놀이가 나왔잖아요. 사물놀이는 1978년에 처음으로 조직된 우리의 그 전통음악의 계승입니다. 조선시대 때 사물놀이 없었어요. 1978년 뭐 이렇게 김용배라든지 혹은 뭐 저기 김덕수라는 분, 나중에 이제 이광수와 최종실이라고 하는 분이 나중에 마무리가 되어서 김용배, 이제 김덕수, 최종실, 이광수, 이 네 사람이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사물놀이로 이제 맥을 이었던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여러분 어디냐면 지금 저기 안국역 그 3번 출구로 나가면 현대 사옥이 있죠. 조금 가다 보면 이제 공간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죠. 그 공간 건물에서 제일 처음에 공연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물놀이 같은 경우가 여러분 이제 조선의 음악을 가장 잘 계승한 근현대의 음악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을 계승한 현대 예술 양식이에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물놀이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게 핵심적인 게 이제 남사당과 농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역할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관현맹 같은 경우는 이제 관현, 이제 관악기와 현악기, 그러니까 악기 관자와 줄현자죠. 맹은 이제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귀로 듣지만 이제 눈으로 보는 듯한, 그렇게 해서 소리를 보는 맹인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많이 했는데, 이분들은 장애인이면서도 연주가 전문 연주가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이제 판수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만 이제 그 눈이 안 보이시는 이 맹인들의 직업 중에는 가장 대표적인 직업입니다. 어떤 점을 쳤던 분들과 관현맹, 이제 그런 분들이죠. 판수가 이제 독경도 하면서 이제 점도 많이 쳤던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죠. 해금 연주가의 그 내용을 한번 쭉 보시고요. 재미있습니다. 근데 이게 멀티 아티스트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김성기라고 하는 분이 실제 인물이에요. 현악기, 관악기, 노래, 작곡,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분이었고, 당대 최고의 악사라고 전해지는 유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들도 이제, 이분은 이제 군인이었죠. 군인이었는데 군인의 월급으로는 안 돼. 그래서 이제 투잡을 뛰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금 연주인데요. 이 유춘은 이거를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순수 예술로 가야 될 것인가, 대중 예술로 가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대중으로 가려고 하니 자기가 이제 허락을 못 하겠고, 순수 예술로 가자니 이건 뭐 너무 경제적으로 이제 잘 안 되고, 굉장히 고민했던 분인데요. 이우춘 같은 경우는 이제 양반집 연예에 가서 연주를 쫙 하면 이웃 좀 죽여 하면서도 양반들이 꾸벅꾸벅 조는 걸 보고 굉장히 낙담을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중성을 추구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래도 이제 순수 예술성을 지켰던 분이 유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해금 연주하면 좀 뭘 떠오르시나요? 국립국악원에 가서 해금 연주 한번 보십시오. 아니면 이제 공연하시는 거 보면 아주 우아하게 한복을 입고 가냘픈 연주자가 앉아서 해금을 쫙 연주하는 모습이 들리죠. 그런데 해금 연주자는 놀랍게도요, 버스킹을 할 때는 못 내는 소리가 없었어요. 모기가 앵앵거리는 소리, 파리가 윙윙거리는 소리, 장인들이 뚝딱거리는 소리,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왁짝지껄 하는 소리, 이런 것들. 근데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콩죽을 실컷 먹고 배가 아파 크게 소리를 내는 어떤 소리와 흉내, 또 다람쥐와 쥐가 막 구멍으로 뛰어드는 소리, 그리고 재밌는 게 남한산성의 도적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도망치는 흉내와 소리, 이런 것들을 해금으로 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해금 연주가 우아하게 궁중음악처럼 쫙 연주하는 그 소리로만 해금 연주의 그 소리를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18세기, 19세기로는요 이게 굉장히 다양한 소리를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극의 역할도 했고 악기 연주의 역할도 했던 겁니다. 그냥 연주만 한 게 아니라 연극적인 요소가 다 있었던 거죠. 그런 모션을 취하면서 연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특히 해금 연주자를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약간 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라면서 하루벌이가요 곡식 한 말과 돈 한 움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 한 움큼. 돈 한 움큼이면 적은 돈은 아닐 거예요. 아마 100푼 정도가 일량이었으니까 한 움큼 정도면 한 5냥 이상은 됐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곡식 한 마리면 적은 게 아니었죠. 이게 이 한 냥, 두 냥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절대. 굉장히 좋은 수입을 거뒀던 것 같습니다. 버스킹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뭐 부유층의 그 잔치에도 많이 이제 불려 다녔죠. 그래서 결코 이렇게 막 어떻게 막 가난한 예술가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물론 신분적으로는 굉장히 예 차별을 받았습니다만 좋습니다. 그래서 해금 연주자 한번 여러분 주목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술자 이게 참 이 작업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조선은 기술을 천시했어요. 역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뭐냐면 이 기술을 천시하는 바람에 우리가 19세기 이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서구 또는 일본에게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아주 뼈아픈 어떤 직업 의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장이라고 하면요, 이게 꽃화자의 장인장자입니다. 이게 예, 플로리스트입니다. 인조꽃 제조업자예요. 여러분 과거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어사화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그게 생화가 아니에요. 생화가 그렇게 탄력 있게 움직이겠습니까? 뚝뚝 부러지거나 아니면 그때 무슨 그 꽃이 있었겠습니까? 전부 다 조화예요. 그리고 의궤라고 하는 자료들을 보시면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요. 잔치 그림들이 있는데 그 그림들을 보시면 이게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데코레이션으로 한 그 꽃 그 장식이 그게 전부 다 인조꽃이에요. 그러니까 한지나 비단으로 많이 만들었죠. 정말로 정말로 그 기술을 보시면 진짜 '와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디테일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플로리스트도 진짜 보통이 아니었죠. 이게 조선에서 시장이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됐습니다. 왕실의 어떤 연이라든지 양반집의 연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그 매화를 만약에 재배할 수 없으면 매화꽃을 만들어서 집에 이렇게 보관하는 그러면서 이제 감상하는 그래서 이 인조꽃의 시장도 굉장합니다. 물론 아주 드물지만 실내에서 재배를 하긴 했습니다. 조선 초부터. 그러나 지금처럼 이제 하우스 재배는 거의 꿈도 못 꾸는 그 시대였죠. 그래서 이 인조꽃 제조업자도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이제 전문가이면서도 시장성이 있었던 겁니다. 가채장은 나중에 한번 더 디테일을 볼게요. 막영장, 거울을 가는 장인인데요. 거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주로 이제 거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하죠. 구리로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거울 같은 경우는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하면서도 각도, 빛이 반사되는 각도가 잘 잡혀 있어야 얼굴이 잘 보여요. 그냥 둥글게 만든다고 해서 얼굴이 둥글게 나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얼굴이나 모습이 아주 잘 비치게 하면서도 굉장히 이제 비율이 잘 맞게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수학적인 이제 그 기하학적인 전문가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18세기를 넘어서면서는 유리 거울이 이제 보급되기 시작하죠. 안경도 보급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또 굉장히 재빠르게 업종 전환을 해요. 그러니까 거울을 갈고 만들던 거에서 이제 광택을 내는 쪽으로 이제 기술력을 이제 개발하기 시작하죠. 광택은요 무기도 광택을 내야 되죠. 제사를 지내는 그 제기들도 광택을 내야 되죠. 그 다음에 고가 사치품들도 광택을 내야 되죠. 그래서 이 막영장은 거울을 만들고 제작하고 관리하는 전문가에서 결국 나중에는 이제 업종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자신들의 재능으로 이제 넘어가는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직군 중에 하나입니다. 궁이는 이제 활이고요. 시인은 화살을 만드는 사람이고 이거 뭐 조선 최종 병기 화살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지만 화살하면 여러분 동이의 이자가 무슨 이자죠? 동이족 할 때 이자. 여러분 고주몽 주몽 고씨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씨는 저기 고려 초기부터 있었던 거지 주몽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동이족의 이자가요 큰 대자에 활궁자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이족의 이자 오랑캐 이자를 분리시키면 활궁자 플러스 큰 대자가 돼요. 큰 화살이라는 뜻이 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한반도에 살았던 동이족의 활과의 정체성은 뛰어나요. 그런데 무슨 그래서 우리가 양궁을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무슨 활과 화살을 잘 다루는 DNA가 이런 것보다도 생각해 보세요. 조선은 산악이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도 매우 중요하지만 특히 고구려 쪽 만주족은 어떻게 사냥이 수렵이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고구려 벽화 보면 호랑이 쏘고 사슴 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생활에서 활과 화살을 다루지 못하면 생존 자체가 힘들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활을 잘 쏘고 활을 잘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궁인과 시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물론 이게 군사 무기로서도 중요했지만 이게 17세기 중반 이후로 넘어오면 조선의 최고의 부대는 다 조총부대입니다. 사극을 보면 여러분들 막 활과 화살이 중심인 그 군대 그 편성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병자호를 한 이후부터는요 조총부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선 정벌 들어보셨죠? 러시아의 최초의 해외 정벌을 나갔던 게 나선 정벌이잖아요. 나는 저기
저기 뭐냐 러시아죠. 러시아 그 정벌을 했었는데 그때 조총부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최종병기라고 우리가 적긴 했지만 활과 화살도 이거 보통의 어떤 전문가가 아니죠. 그다음에 사기장. 이건 눈물 나는 직업인데요. 왜 눈물이 나냐면 일본한테 우리가 모든 이 헤게모니를 뺏겨버린 직군 중에 하나가 사기장입니다. 도공이라는 단어는 일본식 한자예요. 조선은 사기장 이렇게 합니다. 도공. 이게 도기 이거는 일본 용어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뭐 일반화된 용어고 표준국어 대사전에 올라간 용어이기 때문에 뭐 쓰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이제 조선의 특징은 사기장이라고 해줬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조선을 전공하는 저로서는. 그런데 1592년 임진왜란 이전부터 조선의 최고의 그 사기장들은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모셔갔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포로로 많이 잡혀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조선의 도공들을 전부 잡아갔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일본인들은요 정중하게 모셔간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규슈 지방이라고 하죠. 그 규슈 지방의 그 도자기가 세계 최고였는데 그건 17세기 이후로 그 네덜란드 상인까지도 인정한 어떤 겁니다. 왜냐하면 명말 청초 명나라와 청나라가 이렇게 바꿔지는 그 시기에 중국의 그 도자기 생산 그 곳이 좀 다 파괴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동인도 회사 즉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서는 동아시아에도 도자기 무역이 핵심이었는데 도자기를 구하러 중국 갔더니 다 파괴가 돼서 못 사는 거예요. 어디로 눈을 돌렸냐? 일본 규슈 지방 나가사키가 있는 그쪽으로 이제 돌립니다. 거기 이제 가고시마 현이라든지 사스마 지역에 그 굉장히 많은 도자기 생산이 되었었고 그때 이후로 일본의 도자기가 유럽의 도자기에 굉장히 큰 역할을 미치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의해서 그쪽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놀랍게도 그때 그 규슈 지역에서 생산했던 도자기의 도공들이 다 조선 출신들입니다. 눈물나게 아까운 현실이죠. 왜 그러냐면 조선에서는 천대받았던 지식인들, 저기 기술자들인데 일본에 가서 꽃을 피웠어요. 이건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본 뭐 저도 싫어요. 일본 솔직히 뭐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뭐 현실인데. 그런데 어쨌든 그분들이 임진왜란 때 포로로 잡아갔던 분들을 굉장히 그 전문가들을 예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조선도공들이 일부러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주했던 분도 있고 해서 이분들이 일본 도자기의 기술을 발전시켰고 17세기 이후에 유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최고의 도자기 기술은 거기서 나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들이 조선에서 인정을 받았으면 우리의 그 도자기 문화는 바뀌었을 겁니다. 그리고 조선 백자도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죠. 사기장 꼭 한번 주목하시고 이거는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직업과는 달리 이거는요 반드시 뭐 세습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조선에서도 중요하게 다뤘던 직업 중에 하나고요. 필공은 이제 붓을 만드는 직업인데 붓은요 조선붓이 최고입니다. 특히 조선에서 만든 밍크로 번역을 한 밍크인데요. 족제비입니다. 족제비. 족제비 털로 만든 붓은 세계 최고였어요. 일본, 중국 따라오지 못해요. 주지번이라고 하는 굉장히 뛰어난 중국의 정치가이자 명나라 말에 문인이자 정치가였던 최고죠. 중국은 조선으로 외교관을 보낼 때 조선을 무시해서요. 아주 뛰어난 사람들 잘 보내지 않아요. 그냥 대충 다녀와 이렇게 했던 분들인데 이 주지번이라는 사람은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고 최고의 정치가였어요. 근데 조선에 딱 그 외교관으로 파견이 되니까 조선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TFT 독수리 영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얘네들을 접대를 해야 되는데 접대하는 것들이 술을 한 잔 마시면서 시도 짓고 문인들과 이게 대화가 돼야 하잖아요. 물론 거기에 통역원도 붙고 통역원이 필요 없어요. 필담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접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중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 당대 최고의 천재들 뭐 이한울이라 많이 있는데 허균입니다. 허균. 허균이 그때 이제 딱 투입이 됩니다. 당대 천재였죠. 최고의. 근데 허균의 누나가 누굽니까? 난설원이죠. 허초희 이름은 초희예요. 그런데 이제 난설원으로 많이 부르죠. 이 난설원의 시를 딱 불러줬더니 깜짝 놀라죠. 좋은데 당나라의 영향도 좀 받은 것 같고 놀란데 이거 누구신데? 제 누나인데요. 놀랍다 야. 너 내가 외교 업무 끝나서 돌아갈 때까지 네 누나 씨 좀 적어줄래?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42편이 이제 전해지는데 중국에 가서 출판이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비평가들이 난설운의 시에다가 수많은 아니지만 많은 비평가들이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이제 평을 하죠. 놀랍게도 난설운의 시집은 17세기에 일본에서도 출판이 돼요. 그래서 허난설원의 시집이 동아시아 3국에 유행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했던 게 주지번이라고 하는 중국의 문인인데 이 사람이 왜 필공에 등장하냐면 조선의
중국 정말 붓 좋아하면서 허균한테 돼지털로 만든 붓을 탁 줘요. 근데 이제 허균이 딱 써보고 야 이게 뭔 붓이야. 우리 이런 거 안 써. 하면서 야 우리가 한번 쓴 거 한번 써봐. 탁 전해줬더니 감동을 합니다. 감동을 해서 이제 외교 업무 끝나고 돌아갈 때까지 많은 붓을 부탁을 하죠. 그래서 제작을 해서 이제 선물로 줍니다.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이제 붓을 요구해 오기도 하죠. 그래서 조선의 붓은 최고인데 이 필공은 정말 안타까워요. 저희가 지은 책들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다 보면 왕실에서 자살 기도도 하기도 하고요. 손가락을 잘라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팔목을 긋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이제 많이 핍박을 받았죠. 정부에 납품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 이 주변의 관리들이요. 야 붓을 만들어내라. 뭐 몇 개 해내라. 그에게 주어졌던 최고의 재능이 그를 옥죄는 것으로 돌아와요. 내가 이 기술 때문에 진짜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 이거는. 그래서 자살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조선 후기를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다산 정약용이 강진에 가서 시를 하나 쓴 게 있습니다. 애절량이라고 하는 시를 써요. 애절량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슬플 애자인데요. 절양입니다. 짤을 절자에 양은요 벼장자예요. 남성이 성기를 잘라버린 거예요. 내가 남자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고 부역을 해야지 세금을 내야지. 왜냐하면 고물의 정자 이 정이 이제 세금 부의 단인데 남자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고 이것을 아들에게 넘겨줘야 되고 그래서 남성이 성기를 잘라버립니다. 그거를 보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쓴 시가 애절량이라는 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어떤 조선에서의 이 신분이라든지 어떤 특정 사대부를 제외하고 이 차별을 했더니 정말 이거는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거라서 정말 이게 필공은 여러분 한번 혹시나 책을 대출받을 일이 있으시면 꼭 한번 보시고요. 각수는 이제 글씨를 잘 새기는 사람이고 지장은 이제 종이를 만드는 분들입니다. 시계 제작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자명종 들어보셨죠? 최첨단 기구였습니다. 자명종을 딱 들여오고 나서 조선 기와제 한 네다섯 기와집 서너 채 가격이에요. 이 자명종이. 그런데 조선 지식인들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걸 해체합니다. 왜냐하면 해체하고 그 부속을 다 연구를 해요. 그리고 자국화에 성공을 해요. 기가 막힙니다. 특히 추가 하나로 추가 개발되면서 자명종은 일대 혁신을 일으키는데 이 추 왔다 갔다 하는 저울추, 시계추 이 추가 개발된 지 정확하게 제가 연도는 지금 암기를 못하겠는데요. 추가 서양에서 개발되고 자명종의 기술 혁신이 들어오는데 이 추를 해체해 가지고요 혼천이 기술하고 결합시켜서 두 개의 추를 움직이는 걸 개발해요. 조선에서 자국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기술의 자국화가 성공을 하는데 이게 13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구에서 추가 발명이 되고 자명종의 핵심적인 혁신이 일어난 이후에 13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조선에서 이게 완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알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 뭐냐 자명종을 개발한 사람의 벼슬을 받아요. 그런데요 그따위 하찮은 기술을 하나 가졌다고 벼슬을 줘? 양반들은 그렇게 차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은 외관, 그러니까 일본을 통해서 기술력을 마무리 지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조선에서 자명종을 자국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졌는데도 일본의 노예, 그러니까 일본의 뭐 이렇게 노비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아요. 이 외놈들한테 기술을 전수받아 가지고 막 이따위 기술을 가지고 뭐 잘난 척해? 이게 진짜요. 최첨단 지금 여러분 반도체가 잘 나가는데 그런 욕은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기술자들을 다루면서 눈물 났습니다. 진짜 이 사료들을 보다 보면 환장해요. 환장해. 진짜 이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역사에서 사실은 직업을 천시했던 것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어떤 이제 의식의 문제잖아요. 무엇이 중요한가 덜 중요한가에 대한 의식의 문제인데 그런 기술들을 천시했던 것 이것은 저희가 조금은 이제 반성을 해야 될 것이고 역사의 사례로 앞으로는 물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뒤집어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떤 직업을 천시하고 있는데 이 직업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떤 부가가치를 생산할지 또는 어떤 문제를 만들어낼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낮게 보고 있는 어떤 직업, 우리가 형편없이 보는 어떤 직업,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50년 후에 100년 후에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는 이때 차별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명언이 있죠. 뭐 남녀 문제도 그렇고요. 남성 여성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차별 때문에 손해 본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자들을 보다 보면 이게 확 들어와요. 그중에 가채장을 보는데요. 여러분 사극에서 가채머리 아주 우아하게 나오죠. 근데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는요 가채
만들면 너희들 감옥 가라고 해서 같이 금지령까지 내려진 나라입니다. 특히 어, 어떤 신혼 부분 중에 그 며느리가요. 시어머니하고 얘기하다가 시아버지가 탁 들어와요. 이게 급하게 일어나서 인사하다가 목뼈가 부러져서 죽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양지실록에 있는 팩트예요. 이 가채머리가 얼마나 컸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가채머리 하나를 제작하는데요. 이게 돈이 기하지 진짜 한두 채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너무너무.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이 머리카락을 어디도 구했겠어요. 머리카락을 이제 자르는 문화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상투를 여러분 상투 틀 때 머리 그대로 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투를 틀 때 이게 굉장히 숱이 많은 분들은 이 소갈머리라고 해가지고 이 가운데를 이렇게 다 깎아요. 이 가운데 머리 가운데를 전부 깎고 상투를 틀면 예쁘게 주먹 여성의 주먹만하게 상투를 틀면 예쁘게 이게 또 유행이 있어요. 크기에 따라 모양에 따라 이게 다 유행이 있는데 상투를 예쁘게 틀기 위해서 이 소갈머리를 잘라요. 그래서 이 머리를 이제 가채머리를 많이 썼고 죄수들 그리고 출가하시는 분들의 머리털 이런 것들을 많이 썼지요. 여러분들이 이 가채 제작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 재료들을 쭉 나열을 했는데 요거는 참고를 하시고요. 굉장히 디테일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머리카락을 붙이기도 하고 이제 그 탈색을 하고 다시 염색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굉장해요. 그리고 이 가채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조가 이제 이걸 금지하는데 금지하고 나서는 이제 족두리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 참이 인간의 욕망은 참 신기해요. 예, 족두리로 이제 바꾸라고 하니까 족두리로 바꿔요. 어쨌든 나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또 족두리가 또 사치품으로 뭐 이제 진주 그 뭐 하여튼 이게 욕망을 이게 컨트롤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또 역시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사치품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사치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1788년에 가치금지령은 매우 유명한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일종의 지금이면 국무회의 같은 데에서 이제 의결을 하고 정조가 이제 반포를 하죠. 이후로 이제 굉장히 많은 족두리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사실은 이 불법과 합법 사이를 다루면서 이걸 직업으로 놓아야 될까라고 고민을 했어요. 이게 근데 이제 한문 문장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할 위자에 업자가 위업으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로 이제 업으로 삼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거를 좀 아주 유의 깊게 지켜봤어요. 표낭도요. 이건 소매치기입니다. 아유 소매치기가 기가 막힙니다. 이것도 서사가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있는데요. 조선시대 18세기 서울은 소매치기가 굉장했던 나라고 이게 일제 강점기로 넘어오면 쓰리도적이라고 하죠. 쓰리도적 혹시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거 알 겁니다. 쓰리 당했다 뭐 이런 거 일제 강점기 때 용의 쓰리도적 몇푼파리는 이제 나중에 좀 디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겁역 이 겁역은요 과거를 대신 봐주는 어떤 직업인데 많은 방송에서 제가 이걸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과거 시험 여러분 어, 국가를 운영하는 관리를요 시험을 뽑아서 선발하는 나라가 많지 않았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서양 애들이 동양으로 와가지고 제일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만리장성 무슨 조선의 왕실 뭐 이런 거 가지고 놀라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거는 야 여기가 봤더니 똑똑하고 시험 잘 보더라고 관리가 되네. 뭐 공작도 아니야 남작도 아니야 백작도 아니야 후작도 아니야. 그런데 얘네들은 시험 잘 보면 관리가 돼. 이거는요 서양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물론 이제 당나라 이후에 우리가 동양에서는 아시아에서는 시험으로 관리들을 뽑았지만 조선시대 이 신분제도는요 기본적으로 양천제도입니다. 양반은 양인 중에 한 계층이에요. 양인 중에. 그러니까 양천인데 양인들은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시험을 잘 보면 어이구 막 장관도 되고 차관도 돼. 어유 이게 뭐 총리도 돼. 서양인들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거 제도가 시행될 때 그리고 이 취지는 매우 공정하고 합리적이었죠. 그러나 이 부패가 시작되고 나서 특히 불공정이 개입되고 나서 자본이 손을 잡으면서 즉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과거는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18세기로 넘어오게 되면요. 굉장히 부패합니다. 뭐 이건 뭐 자리 잡아주는 사람, 글씨 대신 써주는 사람, 과거 잡지 대신 작성해주는 사람, 뭐 이게 아우 그러니까 이옥이라는 사람이 동상기 아까 그 노처녀 노총각을 결혼시켰던 프로젝트를 가지고 희곡을 쓴 게 동상기인데 거기에 보면 1790년도 90년대에 한양에서 제일 힘든 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가난한 선비가 과거 시험 보는 거예요. 아니 똑똑하면 과거 시험 본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과거 시험 보는 게요
가난한 선비가 과거 시험 보는 게 한양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가난한 노처녀가 시집 가는 거. 그다음에 백 없는 무인이 군인이 벼슬 하는 거. 이 세 가지가 한양에서 제일 힘든 거라고 이게 묘사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똑똑하다고 과거 시험에도 합격했던 거 아니고요. 굉장히 부패했죠. 그래서 김홍도의 평생도를 보다 보면 과거 시험은 팀을 이뤄서 봅니다. 팀을 이뤄서 한 사람이 푸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불공정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그래서 거부경장 이후에 과거 제도는 폐지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굉장히 공정한 제도가 굉장히 부패하게 된 가장 대표적인 직업이 거비역입니다. 조방꾼은 여러분요, 뭐 어떤 사람은 뭐 기둥서방이다 뭐다 막 하지만 이 조방꾼은요 연희 전문가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연애 전문 기획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조방이 연희를 여는데 그 연희는 뭐 3,000냥짜리, 뭐 300냥짜리, 야 500냥 줄 테니까 500냥에 맞게 한번 파티 열어줄래? 그러면 이제 기생 탁 동원하고 기획을 쫙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조방꾼도 조금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식리는 사채업자고요. 안화상, 아우 짝퉁 만들어서 파는 직업입니다. 지금이야 뭐 브랜드의 가방, 뭐 지갑 이게 짝퉁이지만 조선시대 최고의 짝퉁은 인삼입니다. 인삼이 굉장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어떤 서체, 글씨, 그 다음에 그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짝퉁으로 모조품이라고 많이 하지요. 이런 것들이 유명을 했고요. 편사는요 사기꾼입니다. 사기 쳐먹는 사람들인데 지방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한양으로 올라면 야 저 촌놈이 분명하다. 야 저거 한번 쳐보자 해가지고 주머니에 돈을 싹 이제 뽑아내는 사람들 사기꾼들입니다. 도주자는 이제 위조화폐를 만드는 사람들인데요. 사실은 이 민간이 정부보다 더 기술력이 뛰어났습니다. 뭐 동굴에서도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그 배 위에서 위조화폐를 제작합니다. 누가 알겠어요? 고기 잡는 줄 알지. 하여튼 이게 조선의 시장을 뒤흔들 만큼 이제 고종 때까지도 이제 아주 문제가 되었던 도주자들이 많았죠. 대립군. 이거는 뭐 말 그대로 군대를 대신 가주는 이게 직업입니다. 알바죠, 알바. 이거는 이제 영화로도 제작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몇푼파리를 보았는데요. 흥부전에서 좀 이렇게 보면 흥부전 여러분 보시면 이 흥부가 가난해서 뭐 말편자 받기 5푼, 분뇨 수거 2푼, 빗자루 만들기 1푼 대신 곤장을 맞아주면 30냥 주겠다. 이거 뻥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설은 좀 과장된 거죠. 실제 이제 형법에서 약한 5, 6냥, 6냥 정도, 이제 6냥 정도를 벌금으로 내면 이제 곤장을 맞는 것이 이제 벌금형으로 대체되죠.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비싸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참 기가 막힌 게 때리는 거는 때리는 사람 마음이죠. 그러니까 형을 집행하는 사람한테 뇌물을 주지 않으면 되게 아프게 때리겠죠. 죽어요 진짜. 진짜 죽습니다. 25대가 기본인데 맞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좀 소리만 세게 나고 아프지 않게 때려줄래? 대신 50대 50, 뭐 6대 4, 7대 3 이렇게 해서 이것도 뇌물을 줘야 되는 벼룩의 간을 뽑아먹는 관리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참 아픈 직업입니다. 몇푼파리를 보면서 참 눈물이 나요. 그리고 뭐 다른 직업들도 그렇지만 마자에 사는 사람들이죠. 서민들이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흥부가 오죽하면 몇푼파리를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몇푼파리는 무죄가 돼버려서 이제 알바로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서민들의 어떤 직업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참 당대 생활상 잘 볼 수 있습니다. 흥부전에 잘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저기 보기는 했을 겁니다. 거벽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충분히 설명했던 것 같고 그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보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저기 구석에 보면 혼자 이제 어르신이 혼자 저 구석에 보면 푸시는 분이 있는데 가난한 선비가 틀림없어 보여요. 혼자 시험을 보는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과거 시험장의 모습입니다. 실사예요, 실사. 그러니까 얼마나 불공정했겠냔 말이죠. 전문직들은 뭐 굉장히 이제 1시간이 넘어가서 여러분 슬슬 지루하시죠?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숙사, 가정교사입니다. 돗자리짜리는 산원. 산원은요 수학자이자 회계사입니다. 굉장히 수준 높았어요. 조선의 수학은 선진국이었습니다. 역관, 이거는 통역원이고요. 보통 역관은 인삼을 중심으로 해서 무역을 많이 했습니다. 서수, 글씨를 잘 써주는 사람이에요. 오작인, 요거는 나중에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이거는 이제 검시관에 해당하고요. 외지부는 변호사 겸 이제 그 법무사의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굉장히 소송에 있어서 최고의 그 가장 필요했던 분이고 조선 19세기 이후에 소송의 나라입니다. 소송이 뭐
굉장히 많았던 나라고. 겸임은 집사고 판수 방금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매사냥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작인 볼까요? 오작인 검시관입니다. 요거는 무원록만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뭐 다른 것들은 나중에 자료를 보시고요. 무원록이라고 여기 거기 표지에 보면 증수 무원록이라고 적혀 있죠. 사실은 무원록은 중국에서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검시를 하는 사례와 방법, 그다음에 의미를 담아놓은 책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영조 때 증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조선의 어떤 검시 교과서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한글로 번역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표지에 보는 것은 증수 무원록 언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원록에 주목해 보십시오. 무원록 무슨 말일까요? 없을무에다가 원망원자죠. 이 세상에 어떤 직업도 무엇이 있어서는 안 돼? 원망이 있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행위가 일어났을 때 또는 어떤 죽음이 발생했을 때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하라.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죠. 그래서 검시가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조선 19세기는. 그래서 어떤 살인 사건이 딱 일어나면 무조건 검시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원인을 명확히 해야 그래야 이제 이 원망이 없어지는 거죠. 이거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검시관들이 검시를 하냔 말이죠. 이게 이 세상에 어떤 죽음도 원망을 없게 하라라고 하는 기본적인 취지에 이제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신을 다룬다라고 해서 이 검시관들도 굉장히 좀 이렇게 천대를 받았어요. 최고의 의학 지식을 갖고 있었고 최고의 외과 의사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도 이 시신을 다루는 직업은 조선에서의 굉장히 좀 천시받았던 지식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제 뭘 하는 직업을 정리했는데 당신이 조선시대로 가면 뭘 하고 싶어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해요.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오작인을 하고 싶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의학적 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원망을 없게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직업이 참 매력적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검시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몇 번 해서 객관성을 확보했고 조선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수사를 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검시관이에요. 한번 자료를 쭉 보십시오. 사례도 제가 정리를 해놓았고 뭐 식초나 술지개미, 은비녀, 백지, 탑목탕, 탑주뿌리 이런 것들이 어떤 데 쓰이는가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좀 해놓았습니다. 저희 지필진들이 전부 정리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산업공상이 상인데요. 염상은 소금장수 잘 아실 겁니다. 집주름은 조선 부동산 중개업자고요. 차부는 물류유통의 중심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 시신을 운반하기도 하고 물건을 운반해주는 지금의 어떤 운수업에 해당하고요. 세마꾼은 말을 렌트 사업이에요. 렌트. 그러니까 말을 빌려줘 가지고 이제 싹을 받는 이게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이 세마꾼들은 도시마다 있었고 원마다 있었던 게 세마꾼들이죠. 세책점주 이거 도서 대여업입니다. 세책이라고 하는 건 빌릴세 전세 내다 할 때 전세 빌리세죠. 그러니까 세책점주 같은 경우는 도서 대여업입니다. 18세기 한양 대도시에는요 도서 대여업이 엄청났습니다. 주로 소설이 많이 이제 시장에서 나왔었죠. 책회 이 쾌는 거간꾼 쾌차라고 해서 책 중개상입니다. 이것도요 수입품부터 시작해서 조선의 책 어마어마하게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이제 중국 그 도서상하고는 이제 좀 격이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 우체부 역할을 했었던 전인 그럴비자 또는 집신 제작업자 보부상 다알겠고요 나무꾼. 자 조선의 부동산 중개업자를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그냥 보시면 그냥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겁니다. 다만 그 재미있는 게 중개 수수료를 한번 좀 보십시오. 중개 수수료는요 놀랍게도 약 10% 정도를 받았어요. 이게 그 저기 뭐죠? 그 이익모라고 하는 사례가 나와요. 이게 자저실기라고 하는 책에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이 사람이 7,000냥짜리 당시 서울에서 최고의 집이었죠. 뭐 요즘이라고 말하면 모 회장님의 집이다. 뭐 이 정도로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 딱 찍었던 집은요 왕세자가 사는 집이었어요. 나 저 집 사고 싶어 했더니 이제 그 집주름이 아우 저거는요 안 돼요. 저거는 왕자들이 사는 집이 안 돼요. 그래? 그럼 한번 좀 해봐 했더니 이제 홍선양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택을 중개를 해주죠. 이게 당시 7천냥이라고 전해집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보통 초가집 한 채, 보통 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강북의 보통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110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6채에 해당하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뭐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가격이죠. 그런데 수수료를 700냥 받았다? 그러면 30배에 해당하는 집을 팔아서 700냥을 받았다. 수수료 자체가 당대 초가집 6채. 아우 이게 당기는 집안이 이게 뭐 지금도 물론 이제 이 참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시장에 따라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정보를 독점했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문면에서 읽혀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데 사채가 보통 고액 사채 그게 50%니까 수수료 10%는 비싼 게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조선의 어떤 사채업자들이 아까 식리인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했던 부분에 거기에서 이제 고액 사채가 사실은 50%거든요. 그러면 10%의 수수료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1922년 동아일보 기사에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가 또 있어요. 집주름이 한양에 600명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조합을 만들었어요. 조합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요. 어, 가옥 중개인 조합이라고 해서 규정까지 만들어요. 근데 이게 논문이 없더라고요. 이 좋은 소재인데 누군가 이렇게 논문 하나 써줬으면 좋겠는데, 당시 거래가의 1.5%가 저기 수수료입니다. 굉장히 내려왔죠. 1.5%. 그런데 이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한테 다 받았죠. 굉장히 이제 높은 수수료예요. 그런데 어, 조합비로 0.8%를 지급했기 때문에 다 받지 못했던 거죠. 일제강점기 때. 그런데 이게 1920년대 중반으로 오면 무엇으로 대치되느냐? 여러분이 잘 아는 복덕방. 이제 복덕방이 이제 그때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하는 것이 보통 대도시를 중심으로 18세기 굉장히 유행을 했고 19세기로 넘어오고 일제강점기 때도 굉장히 유행을 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긴 부동산이 아니에요. 사실은 토지 거래라든지 어떤 부동산의 거래에서는 이 중개인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근대적인 모습을 전통 시대에서 좀 이렇게 찾아보는 연습을 좀 했어야 되는 건데, 너무 우리가 이렇게 단절, 좀 이게 역사의 단절로 많이 보는데, 사실은 이게 조선에 있었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모습이 문화적으로 이렇게 계승이 됐다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대를 조직한 그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조선을 거부했잖아요. 헌법 전문에 뭐라고 나와요? 상해임시 정부를 계승한다고 나오죠. 조선을 계승하지 않았어요. 조선은 고조선을 계승했잖아요. 고려는 고려를 계승했어요. 왕조는 계승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의 그 건국 주체는 어디를 계승했냐? 상해임시정부를 계승했어요. 상해임시정부를 계승했는데 상해임시정부는 대한제국을 계승하지 않았거든요. 단절을 선언했던 분들이에요. 국가적으로 헌법에 전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선을 우리의 국가다, 고려를 우리의 국가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어떤 생활 자체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국가, 우리의 역사로 인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쭉 내려왔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어떤 국권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같은 생활과 역사를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을 우리의 역사, 고려를 우리의 역사, 쭉 발레까지 올라가고 고구려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만약에 단절이 됐다라고 하면, 근데 국가를 만든 사람들처럼 단절을 선언한다라고 하면 도대체 대한민국은 정체성을 어디서 잡아야 할까요?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직업에 대해서 사라져버린 것들, 그리고 다시 돌아올 직업들도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 조선시대 때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만들어낸 역사와 문화가 이 기층, 바닥을 단단히 잡지 않았다라고 하면 500 몇십 년 동안의 국가가 운영이 되지 못하죠. 단일 패밀리가 단일 왕조로 500년이 넘게 운영된 나라는 조선밖에 없어요. 굉장히 이게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단지 뭐 성량만 있었다고, 관리들만 있었다고 해서 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밑에다 받쳐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놀랍게도 이제 1910년 우리가 경술국지로 나라를 이뤘지만 조선시대를 이해할 때 영의정, 좌의정 물론 중요하죠. 양반 사대부들이 과거 시험 봐가지고 뭐 출세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조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를 다시 이렇게 보려고 한다면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업을 바꾸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의 집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먹고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여러분들이 생활을 다 어디서 하나요? 대부분 다 사회생활을,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가정보다 직장 생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정체성이 어디에 있을까요? 대부분 다 먹고 사는데 둬요. 그렇기 때문에 그 먹고 사는데 동원되는 노동, 그것들을 하나로 묶으면 유형화시키면 그게 직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봐야 되는 것이고, 역사 문화의 정체성을 봐야 되는 거죠.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여러분들은 물론 우아한 역사와
위대한 역사를 공부하면 좋겠지만 저는 이 아주 잡된 이 구라를 치는 잡된 역사를 전공합니다.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더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겠지만 뭐 시간 관계상 저의 강연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잘 들으셨죠? 뭐 잘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관심 뭐 굳이 가질 필요 있겠나요? 태종 이방원 뭐 세종대왕 뭐 정조 뭐 이런 사람들을 눈에 확 들어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양반 사대부가 즉 조선을 구성했던 10%도 안 되는 지식인들이 기록에 남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왜 기록했을까요? 디테일을. 아무런 의미가 없었으면 이 사람들 기록해 뒀겠습니까? 본인들이 기록하는 것도 부족한데 양반들의 시선에서 이 사람들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당대를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대를 굉장히 움직였고 이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않았으면 양반들이 이거를 기록해 두질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어떤 가치를 생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존경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들을 역사에서 소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우리의 전통을 이을 수 있는 거지요. 반도체가 자국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명종을요 특히 시계추를 13년 만에 자국화했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타깝지만 그런 조선의 기술들을 계승하지 못한 게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런 민족입니다. 절대 에,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위대한 선진국이었습니다. 19세기 과학과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물결이 이기 전에 중국과 조선은 당대 최고의 세계적으로 선진국이었습니다. 기록문화유산에 가장 많은 문화유산이 등재된 것도 조선 한국입니다. 물론 폴란드가 개수로는 많아요. 폴란드가. 그러나 그거는 이제 2차 세계대전 기록 때문에 그렇고요. 조선의 기록문화유산이 세상을 놀라게 하지요. 최고의 선진국이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자랑스러워해도 충분히 돼요. 저는 자랑스러운 조선이 사실은 좀 짜증나요. 그러나 뭐 이제 계급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저처럼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죠. 그래서 조금 길었습니다만 어쨌든 저의 강연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아이고 고생들 하셨으면 듣는 게 고생이에요. 근데 제가 미리 좀 보다 보니까 질문을 받았어요. 그 조선시대 첫 번째가 이제 조선시대 예술인들은 어떻게 양성을 했을까 관에서 주도를 했을 텐데 민간에서는 없었나요?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게 화가와 이렇게 음악을 좀 구분해서 살펴봐야 돼요. 화가 같은 미술 같은 경우는 도화서가 중심이에요. 이건 관이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도화서가 해체되고 나서 민간에서 굉장히 전문 집단이 생겼을 거라고 합리적인 추정을 해요. 그러나 자료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화사군관 제도가 있었어요. 조선 때는. 이 도화서라는 곳에서 지방으로 화가들을 이제 파견을 보냅니다. 2년 뭐 2.5년 3년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이제 화사군관이라고 하는 분들인데 주로 이제 지도를 많이 지방의 지도를 많이 그렸고요. 이거는 이제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록화들을 많이 그렸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영상을 제작해두고 사진을 찍어놓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화사 군관들이 지방으로 파견이 되면서 지방의 화가들이 이렇게 좀 교육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뭐 학계에서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평양처럼 이제 큰 가명, 이 큰 가명에서는 독자적으로 화가를 양성했을 가능성이 높은 이제 그 문맥이 좀 읽혀지는 자료들이 좀 나옵니다. 어, 음악은 더 이제 다양했습니다. 음악은 장악원이 물론 이제 나중에 들어가면 장악원으로 모든 게 다 모여요. 여러분 이제 사극을 보다 보면 장악원이라고 하는 부서가 나오는데 그게 음악을 관리하는 곳이죠. 예술가들을 전부 다 관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 봉상시라고 하는 장악원 이전 단계부터 있었지만 여러분이 세종시대 박연이라고 하는 분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대부분 다 봉상시에서 활동했던 그런 분들이에요. 주로 재래 음악을 많이 담당했죠. 왕실 행사라든지 이런 그러나 이것이 장학원으로 전부 다 모여져요. 그런데 이 장학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술인들을 양성을 하고 이제 확산을 시켰지만 요게 이제 해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선 정학 전습소, 조선 정학 전습소라고 하는 것이 1900 이제 요게 1911년에 최초의 사설 음악 교육 기관이 만들어져요.
이게 이제 해체되면서 그때 이후로 사설 그 양성이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기생 학교에서 많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이제 기생들의 어떤 연주와 음악을 가르쳤던 것이지, 일본 기본적으로 조선의 음악의 어떤 맥을 이은 것은 조선 정악 전습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요거 한번 검색해 보면 여러분들 여기 다 나옵니다. 놀랍게도요, 요거를 만들 때 최초의 현판을 걸었던 분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너무 교과서에 잘 나오는 사람, 박영효. 놀랍죠? 박영효가 이 현판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처음으로. 요게 이제 정학유지회라고 하는 단체가 생겼다가 여기 회장이었어요. 그러다가 박영효라고 하는 분이 아까 제가 말했던 조선정학전습소라고 하는 간판을 내걸고 본격적인 이제 음악 교육을 시켰는데, 놀랍게도 혹시 일본 이름 아십니까? 야마자키 에이하루. 야마자키 에이하루가 박영호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박영호는 굉장히 위대한 인물로 그려졌지만, 최근에 박영호에 대한 연구는 역시 일제강점기 친일에 굉장히 이제 동원됐던 분이죠. 야마자키 에이하루. 네,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역사를 좀 더 잘 보아야 돼요. 이분들이 뭐 기여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 민족에 있어서 그렇게 저는 자랑스러워 보이진 않습니다만, 교과서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자꾸 배워서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이제 분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배웠던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예술에 관련된 양성은 역시 관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왕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사회가 변하게 되면서 민간에서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하고, 음악 같은 경우는 1911년에 완전히 전문 이제 양성소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게 이제 사서, 물론 이제 세 번째입니다만은 사서인데, 사서 도서관이 있었나요? 사서의 여건 어땠었나요? 있었죠. 여러분들 예를 들면 사찰, 향교, 서원 이런 데 도서관이 다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다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수장고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책을 보관해 두는 곳이라고 했고, 여러분 무슨 뭐 적상산 사고 이런 데 있죠. 역사책을 보관해 놓는 도서관 역할을 했던 곳이고요. 대신 왕실 도서관이 가장 기본이 되겠죠. 왕실 도서관, 여러분 정조 때 만든 가장 대표적인 도서관이 뭔가요? 규장각. 규장각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학, 이게 관장입니다. 제학, 직제학, 직각, 대교, 그 중에 그 바로 밑에가 검서관. 검사하다 할 때 검자, 책사자에 서자, 검서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죠. 놀랍게 초대 검서관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쟁쟁한 사람들이 정조가 초대 검서관으로 임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놀랍게도요,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서이수, 이런 사람이, 이 네 사람은 다산 정약용과 이서구와 같이 조선 6대 문장가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놀랍게도 근데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서이수는 모두 서얼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약간 좀 차별을 받았던 당대 최고의 지식인인데, 정조가 규장각에서 서울 철폐였던 바람을 타고 이 사람들을 이제 고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명을 한 거죠.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검서관들이요. 이 사람들이 주로 책을 필사하기도 하고 책을 관리하기도 하고 임금의 초상이라든가 왕에 관련된 기록들을 전부 관리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어디서? 규장각에서. 네. 그리고 서호수라고 하는 분인데, 이 규장각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처음에 관장님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관장님이죠. 관장님으로 임명됐던 분이 누구냐면 서명응인데, 이 사람은 최고의 학자입니다. 진짜 학자예요. 학자 중에서도 학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천문학까지도 아주. 근데 이 사람에게 정조가 명령을 내려요. 야, 책 관리하는 거 좀 시스템 좀 잡아줘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규장 총목이에요. 규장 총목. 중국 도서를 어떻게 분리해야 될까 우리가 해서 이 규장 총목을 만들어줘라고 이제 명령을 했는데, 전하, 제가 너무 바빠요. 좀 정말 나이도 있고 힘들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면서 누구한테 명령을 하냐면 자기 아들한테 이거를 이제 위임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서호수예요. 서호수. 이분이 규장 총목을 집필합니다. 이 규장 총목은요, 송나라 때 이후로 전통 시대의 도서 분류는 사부의 사부, 경사자집, 경부, 사부, 자부, 집부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경부 중에 뭐 사서류, 사서는 이제 논어맹자 대학중용을 말하죠. 사서류, 그거 관련된 책을 무슨 류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송나라 때 이거를 약간 45류로 만들어요. 사부 45류. 이거를 정리한 게 여러분에게 조금 낯선 책일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요. 제가 공부할 때 요게 그렇군요. 숙문총목이라고 하는 송나라 때 이후로 그
책을 분류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요거를 조선에서 규장각의 특징에 맞게 분류한 게 서호수입니다. 그분은 사부 34류로 이거를 조선에 맞게 정리를 해요. 도서 분류법이에요. 도서를 쫙 분류합니다. 요거는 여러분 규장 총목을 인터넷에 가서 검색하면 쫙 나와요. 이거는 뭐 제가 특별하게 설명할 필요 없고. 근데 규장 이 총목은 뭐냐면 중국 도서를 분류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조선의 책을 분류하는 그 시스템도 만들어요. 누가? 서우수가. 그래서 이 나중에 서우수라고 하는 분을 검색해서 그가 만들어냈던 도서분류법을 보시면 전통 시대의 왕실에서 도서관에서 책들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뭐 훨씬 더 내 박사 우리 포털에 가서 검색하시면 훨씬 더 잘 가르쳐 줄 겁니다. 이 서명흥이라고 하는 분은 좀 기억해 두세요. 이분은 규장각지를 만들어서 규장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톤은 어디에 잡았는지, 역할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다 하신 분이에요. 서명흥. 그리고 조선의 18세기 천문학의 아주 대표적인 학자이기도 하고 하여튼 뭐 학자 중에 학자입니다. 이분은 꼭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서명흥 여러분에겐 다소 낯설지 모르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질문은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드리려고 메모를 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우리가 자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놀랍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저기 인문학자들이 최근 10년 동안 제일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물론 코로나가 충격이죠. 그러나 더 큰 충격은 뭐냐면 이세돌 구단과 그 딥러닝이라고 하죠. AI가 이제 바둑을 뒀던 사건이에요. 근데 그때 이공계 분들은 야, 어떻게 AI를 이겨? 말도 안 돼. 야, 아무리 이세돌이고 뭐고 안 돼. 이건 게임이 안 돼. 하지만 뭐 대부분의 인문학자들은 야 무슨 소리야? 야 바둑은 안 되지. 응? 바둑은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처참하게 깨졌죠. 여러분 이세돌은요 인류 역사에 남을 사람이에요. AI하고 바둑을 둬서 이긴 사람은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세돌은요 상징적인 이건 뭐 그냥 한국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남을 뿐이에요. 이분은 젊으시지만. 근데 어쨌든 충격이었습니다. 이후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요.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AI와 공존해야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리고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교육을 해야지라고 하는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요 합의를 봅니다. 어떻게 합의를 보냐면 굉장히 진부하지만 절대 진리가 이제 굉장히 단순해요. 첫 번째 뭐다? 타인의 고통과 즐거움을 자기 것으로 이해할 줄 아는 공감 능력을 길러야 된다. 그래야 소통이 가능하다. 이게 첫 번째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리더십.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창의성입니다. 창의성. 크리에이티브한 거죠.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1을 만들 때 애플의 아이폰 1을 만들 때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재조립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때 새로 만든 소프트웨어가 몇 건이 됐을까요? 인터넷 기능이 있었죠. 카메라 기능이 있었죠. 터치 기능이 있었죠. 편집 기능이 있었죠. 다 있었어요. 대부분 다 있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건 창조의 영역이고 이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창의적인 건 뭐냐면 기존에 널려있는 지식들을 나의 문법으로 재구조화하는 거예요. 애플로 아이폰 어떻게 세상이 문명을 바꿨잖아요. 요즘 포노사피엔스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이에요. 학문적으로 거의 정립이 되어 있어요. 포노사피엔스.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 이전과 이후 문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스마트폰을 만들 때 창조가 아니라요. 있는 것들이에요. 다 세상에 널려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전화라고 하는 그리고 손에 들고 다니는 여기다가 이거를 재구조화시킨 거예요. 이게 창의적인 거예요. 창의적인 것. 그러니까 그러면 창의성은 어디서 나오냐라는 질문이 당장 나오겠죠. 내 아들을 창의적으로 기르고 싶어. 그럼 창의성은 어떻게 길러? 놀랍게도요. 전문가들은 그것도 수학을 하신 분 무슨 어디죠? 저기 뭐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요. 놀랍게도 뭐를 시작하신 줄 아십니까? 문학과 예술입니다. 논리적, 철학적, 수학적 논리, 철학적, 수학적 논리 플러스 문학과 예술에서 창의성이 나온다고 그래요. 이거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예술과 문학에서 보이는 정말 창의적인 그 문제의식과 철학적, 수학적 논리를 결합시키고 나서야 창의적이 길러져요. 창의력. 그리고 나서 건축을 하든 무슨 뭐 AI를 만들든 게임 뭐 저기 프로그래머가 되든 뭐가 되든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딱 정해졌어요. 여러분 자식들 혹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음악 미술 반드시 시키시고요. 건강한 신체에서 나옵니다. 운동 반드시 시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철학적, 수학적 논리를 가르쳐야 돼요. 제가요 IMF 때 이제 캐나다 1년 갔었는데 그때가 이제 20년 전이었죠. 뭐 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수업 준비물이 뭔지 아세요? 사전하고요 전자계산기 있어요. 20년 전에. 이미 시험 보러 갈 때요 사전하고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가요. 수학 산수 문제죠. 산수 문제를 풀어가는데 초등학생들이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가요. 전자계산기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안 낸다는 거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죠? 방정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방정식의 논리, 함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함수의 논리,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논리, 기하학적 논리,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졌을 때 창의적인 게 나오는 거죠. 구구단 암기하는 거 보고 그 사람들이요 놀래요. 제가 거기서 보면 야 저거를 계산기로 두드리냐. 그런데요 내가 이상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너 왜 그거에 암기하고 다니니? 기계가 다 하는 걸. 구구단 우리 다 암기하죠. 여러분 자식들 다 암기시킬 걸 여러분 다 암기했잖아요. 저도 암기했어요. 근데 쓸데없는 짓을 왜 해? 라고 이미 저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충격받았습니다. 진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20, 30년 전부터 근데 이거는 어디서 나왔냐면요. 유럽에서 1990년대 중반에 영국 산업혁명 이후에 제조업이 완전히 망하잖아요. 여러분 뭐 저기 뭐 대처리즘이니 뭐냐면서 요즘은 대처라는 여성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해요. 우리는 이제 그걸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대처리즘 하는데 개발의 논리로. 그런데 이미 그때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의 어떤 먹거리가 멈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1990년대 중반에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합니다. 그때 나온 것이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믹이에요. 창의 경제. 그게 박근혜 정부 때 창조 경제로 번역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문학과 예술, 드라마, 무슨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유럽에서는 창의적인 게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그리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교육제도를 뜯어 고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30년 늦은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세대의 창의성을 길러주는 우리의 것이 우리는 전부 암기 중심, 입시 중심의 교육이잖아요. 제도권 교육.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식들도 그렇고 태어날 때 두 날개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의 모든 아기 장수처럼. 그런데 표준화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서 왼쪽 날개가 잘려요. 고등학교 가면서 오른쪽 날개가 잘려요. 대학 가서 날아보려고 하니까 날개가 다 잘려버린 거야. 못 날아. 나한테 부여준 개성이 뭔지, 나한테 주어진 적성이 뭔지 몰라. 그리고 1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그걸 다시 찾아. 그러니까 대학 4년 내내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나서 진로를 결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졸업 준비. 바로 취직을 못해요 절대. 그러니까 이게 서양 애들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가 월등하죠. 대학 따라가면 걔네들 못 따라간다고요. 무슨 말이냐? 제가 철학자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사회 사상가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수많은 능력과 잠재력을 우리 부모님 즉 하늘이 이제 물려주지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 틀에 가두어 버리고 표준화라고 하는 틀에 가두어 버리고 스스로 날개를 하나씩 하나씩 잘라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새로 찾으려고 하니까 수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어져야 할 때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 자식들이 살아남는 겁니다. 저희 자식도, 여러분의 자식도,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단 말이죠. 그것은 창의적인 것을 길러야 하는데 그 창의적인 것은 뭐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문학과 예술의 창의성 플러스 수학적, 철학적 논리가 무장이 되어야 여러분의 창의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건축을 전공하든 도목을 전공하든 무슨 공학을 전공하든 하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탄력이 붙을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무엇이다? 타인의 고통과 즐거움을 나의 것으로 가져올 줄 아는 소통과 공감의 능력. 그것이 결합이 되면 리더십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완장을 찬 리더는 너무 쉽잖아요. 인사권 가지고 조직을 장난치는 사람들은 그건 뭐 중학생도 해요. 나한테 인사권 있어. 인사권 가지고 리더를 자처하는 사람들,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촌스러운 거죠. 아주 무식한 리더십이죠. 소통과 공감과 그거를 통해서 조직을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줄 아는 그 좋은 방향이라는 게 창의적인 방법.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약간 좀 오래 하려고 이 질문을 나중에
대답을 하는 겁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직업과 어떻게 이게 연결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아는 분이 굉장히 웃는데 이 정모 여성분이 지금 들어와 있어서 굉장히 지금 웃고 있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아, 이 정도로 답변을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도서관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조금 소통을 해서 가능하면 답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조선 직업의 역사를 굉장히 개괄적으로 보면서 제가 뭐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도 많이 했고 직업이 구라기 때문에 이제 구라를 많이 쳐요. 그런데 이제 또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또는 팩트에 기반한 구라를 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책을 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안 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책을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대신 어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컨텐츠를 접했을 때 여러분의 문법으로 그거를 해석하고 이제 그 향유하는 연습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이제 직업이라고 하는 것,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 또는 어떤 문화예술의 가장 기본적인 교양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로 그런 어떤 교양 능력을 조금 이제 성장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조금 아쉽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박수 좀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를 넘길게요. 네, 다들 강연 즐겁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게 들었고요. 저희 질의응답을 많이들 남겨주셨는데 네, 지금부터 5분 동안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취합해서 교수님께 답변 받아서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채팅창에 많이들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5분간만 질문 받겠습니다. 5분 동안은 마무리를 할게요, 교수님. 네, 네. 백정은요 9세기에서 10세기 인도에서부터 온 집시족이 아니고요 몽골계 민족이 귀화를 해요. 이렇게 한반도로 귀화를 하는데 양수척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수척 또는 양수척으로 불렸고 그 다음에 이게 세종대왕이 이분들을 이제 조선에 정착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너희들 좀 농사 지으면서 좀 정착해봐 하면서 보통 사람들이라는 용어로 힐백자의 고물의 정자를 써서 백정이라는 칭호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정착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어떤 수련 문화라든지 유목민 문화 때문에 정착을 잘 못해요. 그리고 이제 범죄를 많이 저지르기도 하고 해서 그분들을 집단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또는 집단에서 이제 도축업을 주로 이제 전공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본인들에게 가장 이제 가까운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백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계층으로 신분으로 이제 천인으로 이렇게 굳어가는 당초는 그냥 힐백자의 고물의 정자라고 해서 보통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백정이라고 하면 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우울하게 이해를 할지 모르겠지만 육가공업입니다. 굉장히 전문 기술가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많이 좀 남겨주십시오. 어쨌든 제가 좀 수합을 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네, 마이크 넘겨받았습니다. 네, 질의응답을 채팅으로 남겨주시고 현장 질문은 여기서 마감을 할게요.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강연을 위해서 제주도에서 광장동까지 날아와 주신 교수님께도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늦은 시간까지 화면에는 저희 둘밖에 없지만 여기 함께 준비를 도와주신 사설을 업으로 하는 저희 광진정보도서관 사서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저희 분기별로 진행되는 만남의 광장은 5월 18일 가정의 달 기념으로 세대 차이를 주제로 찾아뵈려고 해요. 앞으로도 만남의 광장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강문종 교수님의 활동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는 저희 도서관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다시 한번 모시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교수님 혹시 하고 싶은 말씀? 광고 하나 있는데요. 4월 30일 쌤과 함께 꼭 시청해 주세요. 네, 4월 30일 KBS 맞죠? KBS에서 진행하는 쌤과 함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내일 오전 중으로 여러분 참석해 주신 분들께 설문 링크가 갈 거예요. 저희 이번 강연에 좋았던 점, 부족했던 점 설문 링크 클릭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강연 때는 최대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